이제 저번 주에 이제 다양한 아이들의 기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한 아이도 다 똑같은 아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순한 기질의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느리고 빠르고 다 각자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 부모도 또 그 양육 태도가 바뀌어지고, 그거의 영향을 선생님들 최대한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제 선생님들 판단할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부모의 양육 방식대로 이렇게 한다든지 돌본다든지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배우는 이유는 올바른 양육 태도나 방법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각자 양육 태도에 선생님들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조금 이것까지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긍정훈육 119 원칙이라고, 이건 이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캠페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까다롭거나 말을 안 듣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들 고민되시죠? 어떻게 그러면 다뤄야 될까? 그냥 떼버려도 말 안 듣고 막 문제 행동을 하고 때리고 막 뭐 엎고 그래도 다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체벌과 훈육을 많이 혼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혼돈내고 체벌을 하고 때리고 뭐 회초리 가져와 때리기도 하고 막 손찌검도 하고, 그거를 훈육으로 생각했어요.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건데 체벌도 넓게 보면 훈육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했는데, 지금은 민법에서도 체벌은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 못난 놈, 뭐 어떤 놈 이렇게 하거나 왜 이렇게 너는 말 안 들어, 뭐 쫓아내버린다, 막 경찰 부른다, 그런 정서적인 학대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부모가 예전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내 방식대로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벌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직은 많이 보편적으로 되진 않았는데 긍정적인 훈육을 하자. 근데 네. 네, 책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PPT 자료는 강의 자료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많이 좀 추가됐을 거예요, PPT보다. 네,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따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라 듣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훈육 129가 왜 이게 지금 되게 이제 훌륭한 양육 방식이나 그 훈육 방식으로 캠페인이 되고 있냐면, 그 이제 전 배경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체벌을 당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상처만 있겠지 하는데 뇌 발달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혼내고 간단하게 뭐 또 안아주고 칭찬해주면 다시 회복되겠지, 그게 아니라 한 번 체벌을 하면 뇌의 세포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발달이나 언어 발달이나 그런 지적인 능력까지 떨어진다, 그런 것까지 이제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심리적으로 뭐 상처받고 정서적으로 좀 얘가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거 달래고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됐던 게 아니다. 지적인 장애까지, 그러니까 두뇌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건 엄청나게 이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 더 발달하고 더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자녀를 키워보고 또 주위에서 돌봄, 이제 직업으로 할 거지만 어쨌든 주변에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나 양육자들을 만나면 절대 체벌이나 그런 정서적인 학대나 그런 거 방임도 포함돼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선생님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뇌 발달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게 나왔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출생해서 성장할 때까지 이런 뇌가 성장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극도로 이제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뇌 발달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발달 지연이 오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을 하나로 이런 긍정훈육이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양육자나 선생님들도 화가 나죠.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구 결과인데 선생님들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이 훈육 과정에서의 부정 요소를 빼자. 훈육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부모나 양육자가 분에 못 이겨서 그냥 화를 내는 건지 정확하게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훈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이게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을 혼냈을 때의 그런 방법이에요.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거짓으로 협박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러니까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이렇게 무시. 아이가 뭘 요구했을 때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가 하라고는 것만 해. 작은 게 뭘 한다고 막 이런 무시하는,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 조롱. 너 왜 자꾸 밤에 오줌 싸는 거야? 뭐 자꾸 오줌 싸면 엄마 힘들잖아. 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회사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회사도 늦고 어린이집도 늦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가 지금 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협박. 너 이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와 뭐 경찰 아저씨와 뭐 괴물이 더 잡아간다. 그럼 이제 뭐 도깨비 달린 뭐 할아버지 온다 막 이렇게 반찬 골고루 먹어야 너 TV 볼 수 있어. 이런 협박.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네가 이거를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어. 아니면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나도 이거 못 해줘. 라고 협박하는 거. 차별하는 거. 동생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차별하는 발언. 이렇게 대부분은 혼을 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근데 그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누구 판단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기준이에요.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부모님 출근해야 되고 엄마 아빠 출근해야 되고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막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이거 정리할 때가 아니야.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 부모 생각에.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마무리해서 정리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소중한 거를 가져가고 싶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근데 이제 부모님은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난하고 막 빨리 하라고 하고 재촉하고,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는 옳은 행동이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아침에 놀았던 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걸 더 갖고 가서 조금 더 놀고 싶거나,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이건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입장에서 늘 아이를 바라보면 옳은 행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을 좀 바꿔보는 것도 긍정훈육 129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혼을 내고 잘못을 아이한테 인정하러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 양육의 원리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그 훈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화를 내는 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아동을 존중하면서 너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29 원칙이 뭐냐면 1은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된다. 그게 일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원리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내 부속품이나 소속 내가 낳은 아이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아이도 이 아이의 독특한 나름대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생각 있고 또 독립된 인격체다. 나하고 다르다. 내가 낳고 키웠지만 나하고 다르다라는 원칙만 선생님들이 항상 인지해도 내가 돌보는 아이가 내가 뭐 돌봄 선생님으로서 책임도 있고 또 얼마간의 돈을 받고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내가 보는 동안에는 나의 그런 이제 뭐 당연히 내가 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속품으로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한다. 그게 일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는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 하나의 나와 다른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뭐부터 해야겠어요?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겠죠.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잘한 행동이든 잘못한 행동이든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을 딱 하고 있을 때 막 그 순간만 보고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면 너 왜 이런 뭐 실수를 해, 잘못을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지켜보세요. 이 아이 행동을 조금만 지켜보고 그리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이나 또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9가지 원칙을 단계적으로 선생님들이 훈련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원칙은 뭐냐면 이 아이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서로 믿음을 갖는 거. 이거는 이제 부모 훈육 방법이라 부모로 나왔지만 돌봄 선생님들은 이제 돌봄 선생님으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 교사와 이 아이의 그런 믿음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 아이는 맨날 내 말도 안 듣고 막 말도 안 듣고 문제 행동만 일으킨다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그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더 피곤하고 이 아이도 문제 행동이 더 심해져요. 근데 정말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맨날 이렇게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다니고 옷도 이제 그 학교 가야 되는데 옷도 안 입고 막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똑같이 선생님 또 따라다니면서 야단치고 너 왜 이렇게 말하느냐, 빨리 입어, 너 왜 이래,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뭘 하나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하나 고쳐서 와, 너가 스스로 옷을 입으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다, 가는 길이 엄청 신나겠다라고 하면 애가 바뀌어요. 더 이제 그런 긍정적인 훈육이나 칭찬을 받으면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더 잘하려고 하고. 근데 백날 잔소리해봤자 이 아이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2번째 이제 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9개의 실천 과정이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 자녀 알기가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찰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돌보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뭘 요구하는지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 주에 수업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를 관찰하고 기질을 먼저 파악하세요. 아, 이 아이는 뭐든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순종적이고 잘 따라주고 그런 아이구나, 좀 순한 기질 아이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뭐든지 반항적이고 안 해요, 싫어요부터 하는 좀 까다로운 아이구나,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내가 좀 수월해져요. 내가 이 아이가 까다로운데 이 기질을 관찰하지 못하고 왜 이 아이는 왜 이럴까, 나 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뭘 해주면 되게 까다롭게 받아들이고 좀 싫어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까다로운 아이에 맞게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수월해져요, 이 돌봄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기. 내가 이 아이한테 화를 내고 또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이 아이가 잘못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빠? 아니면 몸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 아니면은 얘가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내 감정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계속 얘한테 혼내는 걸까? 그 정확히 나도 되돌아보세요.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내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러면 다음날 가서 아이들을 대하는 게 달라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뭘 해달라고 하면은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뭐 미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내 컨디션에 맞춰서 이 아이가 따라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내 컨디션이 피곤하고 힘들면 이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쉬던지 아니면은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좀 해줄게 이해해줘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도 독립된 인격이고 다 이해할 수 있어 선생님들 상황을. 그러니까 그럴 때 단순히 그냥 화내지 말고 내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내 감정이 안 좋아 집안에 복잡한 일이 있어 그걸 계속 이제 표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예를 들어 뭐 우유를 먹다가 엎질렀어. 빨리 가야 되는데 엎질렀어. 그러면 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애들이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치워주고 그러는데 내가 막 뭐 감정 좀 안 좋거나 그럴 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혼내고 이렇게 애한테 막 자극적인 말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되게 혼돈이 돼요. 아 이럴 때는 선생님이 괜찮았는데 이럴 때는 또 혼돈. 그럼 이제 좀 두려움이 있지.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조금 깨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나를 좀 되돌아보자. 내가 진짜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서 내가 이걸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화가 나니까 그런 건지를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게 2단계예요. 3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같이 연결됐는데 이 아이의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죠? 화를 내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너 왜 이러냐 그러고 근데 그 행동이 진짜 문제 행동일까 라는 관점을 바꿔보면 이 아이의 실수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게 힘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설거지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그릇을 뭐 갖다가 씻었는데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아이가 막 장난을 치다가 이거 먹기도 싫고 그런데 막 먹기 싫어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똑같은 결과죠. 이 아이는 그릇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동기나 그런 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결과만 보면 똑같이 화를 내겠죠. 왜 이 귀한 그릇을 장난치다 깨트렸냐 뭐 했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본래 의도나 동기를 선생님들이 아시면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 행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서 이 행동이 어떤 이유로 정말 이제 뭐 장난치다가 진짜 못된 마음으로 너 선생님 한번 뭐 괴롭혀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한 실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겠죠. 내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3번째 원칙이 관점을 바꾸는 거다. 그리고 4번째가 같이 성장하기. 선생님들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거나 주위에서 보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부모니까. 나는 내가 경험도 많고 많이 배웠고 또 어른이니까 너의 행동을 제지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완벽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애들이 지금도 엄마를 제일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또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한 점이나 실수 같은 것도 보통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저희 애들은
뭐 잘못했거나 막 실수했던 거나 그런 거를 친구들하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부족한 거를 항상 애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거나 뭐를 약속을 못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부족하면 엄마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른을 보는 시각, 어른들은 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기도 하고 엄마는 왜 그래?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그런 말도 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바라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엄마 아빠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또 반성하고 또 사과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이제 그 위에 있는 존재로 위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좋아요? 나를 무서워하고 어른 함부로 대하지 않고 되게 이제 막 권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어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해져요. 사고가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런 관계여야지 친구가 실수하거나 뭐 선생님이 아니면 주위에 상사가 취업했을 때 상사가 실수해도 저거 꼬질러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구나. 물론 이제 어떤 법적인 제재 안에서 잘못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살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나는 완벽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내가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이 선생님 함부로 안 하게 무시 안 하게 나는 완벽하게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도 성장하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올바른 돌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성장하기, 그리고 온전히 집중하기. 아이를 돌보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등하원 돌봄만 할지 아니면 나중에 더 이제 하루 종일 종일 돌봄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이가 뭘 물어봤거나 요구를 하는데 대충 알았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눈이나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뢰관계나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돌봄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 돌보는 거는 이 아이를 더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은 돌봄으로 안 맞아요. 제가 이제 20년 경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200 얼마 이제 하루 종일 뭐 하는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도 200 뭐 30, 40 받거든요. 그 돈으로 12시간을 노동을 해요. 아이 똥 치우고 먹이고 입히고 다치면 뭐 병원 데려가고 막 부모님들 또 뭘 하면 다 상대해 줘야 되고 할머니 요즘 식스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를 보는데 6명을 상대해야 돼요. 누구냐면 엄마 아빠는 기본이겠죠. 엄마 아빠 컴플레인이 제일 많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8명까지 돼. 이모 삼촌까지 막 동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쳤어. 할머니한테 전화와, 할아버지한테 전화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엄마 아빠 전화와. 왜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어요? CCTV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선생님 200만 원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돌봄은 차라리 사무직이나 뭐 만드는 게 나아. 그 돈 더 받아요. 근데 이 돌봄 종사자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내가 이 손길을 내밀므로 인해서 잠시나마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온전히 그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돌봄의 업무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으면 힘들어요. 이 돈 벌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막 자괴감도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서는 최대한 온전히 그 아이에 집중해야 된다. 휴대폰 보고,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들 컴플레인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교사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온전히 이 아이들만 보려면 하루 12시간이 이리저리 옮겨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 틈틈이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그러면 꼭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이제 어차피 이 돌봄 일을 하시면서 이 길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상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기,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조언하고 내 말 들어봐. 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 그랬구나. 너가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 선생님들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딱 이제, 그죠. 공감을 많이 해주고 잘 들어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 고민이 있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해결책을 들으려고 막 이야기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답을 주진 않아요. 막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막 얘가 말을 안 듣고 막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상담을 하면 이 상대방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가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안 해요. 그냥 계속 공감을 해줘요. 듣고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막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1시간 상담하면 좀 풀어져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선생님들한테 오늘 학교 갔는데 누가 막 나를 놀렸어요. 막 때렸어요. 그러고 선생님들 막 귀찮아. 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싸우고 크는 거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너도 한 대 때려보라 그러든지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답을 줘.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너가 속상했겠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라고 이제 그 아이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거 읽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답을 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답은 그 아이가 찾아야 되지 선생님들이 찾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가 이제 상담을, 내 자녀도 막 엄마니까 막 상담을 해. 엄마 어떤 게 있는데 막 누가 막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진짜 궁금해서 그렇게 엄마한테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상한 마음이나 문제 상황을 엄마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딱 그 정도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답을 주잖아요. 그대로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세대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 겪었던 그럼 가서 이제 뭐 상사가 막 괴롭힌다 그러면 가서 좀 빌어. 네가 수고해야지. 옛날 같으면 막 그런 이제 상사하고 갈등 있을 때 그렇게 뭐 이야기 하잖아요. 너가 뭐 커피도 하나 사다 주고 막 이렇게 사정해서 잘 보여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조언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면 뭐 인사과나 어디 이제 그런데 다 이의 제기하고 이제 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그런 고충 상담이나 그런 걸 받으려고 하지, 참고 뭐 수그리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나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할 때 그것들을 답을 주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지만 또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기.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이게 사실은 제일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쩔 때는 이 아이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줘. 근데 어쩔 때는 또 혼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 이 태도가 아이들한테는 가장 안 좋대요. 양육 방법 중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게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마트에 갔어요.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죄송해요, 선생님. 저 끌게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부모가 기분이 좋아. 막 보너스도 받았어. 그래서 막 울고 보채니까 그래 가서 네가 마음대로 골라봐 라고 해줬어. 근데 다음에 갔을 때 똑같이 막 징징거려요.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안 돼! 라고 해요. 어쩔 때는 다 사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안 돼. 어쩔 때는 또 사줘. 그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저번에는 엄마가 이제 아빠가 너가 이제 원하는 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었고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너한테 필요 없는 것 같고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저번에 왜 됐고 이번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그 말을 아이들이 다 이해하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설득의 과정, 그 아이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과정, 그 나한테 엄마가 동의를 얻고 이제 허락까지 아닌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계속 사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안 사주더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때를 쓰는 거나 막 이렇게 뭐 울고 불고 하는 거는 그 아이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똑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어쩔 때는 해주고 어쩔 때는 안 해주고 어쩔 때는 혼내고 어쩔 때는 안 혼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일 혼란을 많이 느낀다.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 인정하기.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도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이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너가 잘못한 거야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너가 뭐 저번에는 엄마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그런 적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어떤 실수를 지적했을 때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인정을 해주세요. 아, 그랬구나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나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고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함께 키우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돌봄 종사자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당장은 등하원만 하는 선생님이라 짧은 기간이잖아요. 2시간, 3시간 정도.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종일 돌봄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업을 조금 더 이제 더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일이 맞나 나한테 맞나 그런 갈등도 하게 되는데 그때 혼자 꼭 참지 말고 이런 고충이나 이런 문제점을 상담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동료 간에 이런 동기도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이제 뭐 이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뭐 단톡방도 만들고 막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료들한테 털어놓고 문제점을 함께 의논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나의 권익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까지 이제 침해하는 그런 욕설을 듣거나 그럴 때는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 권리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그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동료나 이제 외부 기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돌봄 종사자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9가지 원칙.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선생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또 새삼스럽게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9가지 원칙들을 좀 항상 되새기면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이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또 이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9가지 원칙에 선생님 항상 좀 유념해 두시고 돌봄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결되는 거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이거는 그 어떤 부모님이 그 아픈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수기 같은 거 올린 건데 좀 이렇게 한 번씩 좀 이 돌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제 애가 열이 40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내게 이런 날이 가장 힘들죠. 애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팠을 때.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 부탁을 해봐요. 육아는 그렇지만 언제나 내 몫이에요. 보통 엄마가 90% 이상은 다 엄마가 이럴 때 하죠. 흠뻑 젖은 솜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와 병원을 찾아갔어요. 벌써 3번째 입원이에요. 그리고 3번째 도움을 받았어요. 일을 하는 건 내 욕심일까? 이때 좌절을 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아픈 아이를 두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출근길에 오른다. 아이와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돌봄의 가장 큰 역할은 가족이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1인 가구도 이제 10명의 4가구가 10가구의 4가구 1인 가구가 된 시대가 됐어요.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내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마음대로 도와달라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 일이 있고 또 여유를 즐겨야 되고 옛날처럼 낳으면 부모가 당연히 키워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요. 가족이 이 아이를 오롯이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핵가족화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돌봄이 여성한테 치우친 거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출근을 할 때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출근할 때 동선이래요. 남자들은 화장실 갔다 식탁 갔다 출근하면 끝이에요. 근데 엄마 보이세요? 여자들 하루 종일 아침 내내 화장실 갔다 일 씻기고 먹이고 내 옷 입고 또 뭐 가방 챙기고 뭐하고 이렇게 동선의 차이가 난대요. 이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분기별로 출산율이 나와요. 1월, 3월부터 올해 출산율이 집계가 되고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출산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8월이니까 2분기 출산율이 나왔는데 0.71명이더라고요. 작년까지 0.81명이었거든요. 0.71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6만 명 출산율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20만 명이 간당간당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각해요. 그거를 선생님 20만 명이면 많지 않아? 구별로, 동별로 이 16개 시도로 나눠서 동별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신안동인가? 그죠? 한두 명 나요, 여기. 이 동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한두 명이에요. 되게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니까 뭐 동구만 해도 이 한 달에 그러니까 동구의 출산율이 한 달에 50명이 안 되면 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구가 몇 개 동이에요? 한 12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2~3명 낳는다는 거 한 동에 이렇게 큰 동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아이가 한두 명 낳는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여성과 남성이 육아를 돌봐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함께 키운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한 가족이 키운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국가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거나 국가에서도 이걸 방치해서는 여성들은 절대 아예 안 낳아요. 이런 걸로 뭐 생활의 일부분인데 이런 걸로도 되게 심각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냐? 동등하게 평등하게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제 엄마든 아빠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동등하게 평등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아이도 낳고 낳은 아이도 잘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육이나 돌봄의 중요성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되게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돌봄을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돌봄을 종사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돌봄 종사자를. 뭐 그냥 어디 좀 교육 이수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쉽지 않아? 취업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엄청 높이 보고 처우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보는 케어하는 게 훨씬 질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부모가 맡기는 것도 이제 뭐 신뢰도도 높고 두려움도 없어.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봄 종사자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돌봄을 맡기는 부모의 감정은 이런데요. 막 죄책감이 든대요.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맡긴다. 그리고 아동이 상처를 입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막연하고 또 정보도 없고 이렇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아이를 남한테 맡기는 부모의 입장이 이런데요. 그러니까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두려움에 있으면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다. 그래서 돌봄의 역할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청하고 낯선 환경에서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와 아동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아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 소속돼 있는 가족을 모두 돌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나 또 이 아이의 개별화된 요구가 있어요. 그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게 그래도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분리의 최소화 예방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돌봄 선생님들 타인한테 맡겨졌을 때 분리불안을 많이 느껴요.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어른도 그렇죠. 낯선 데 가서 타인을 만났을 때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분리불안은 까다로워서 이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왔는데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막 좀 얘가 막 신뢰를 안 주는 막 외모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다른 돌보미 선생님 한 분이 나이가 좀 있어서 흰머리가 났는데 이제 자기가 막 아이를 돌보러 갈 때마다 애가 운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내가 나이가 들고 막 흰머리가 나니까 애가 나를 싫어한 것 같다. 외모를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막 친근한 사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돌보는 과정에서 애착과 신뢰가 생겨서 아이가 잘 따르는 거지 처음부터 막 외모 보고 이 아이가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대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도 뭐 돌보러 왔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 소개하고 선생님 이제 이름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써주고 따뜻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나마 분리불안을 좀 줄이는 것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통제력이나 그런 거를 최소화하는 것. 이제 이 아이가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규칙을 정해주되 너무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데, 그리고 이 아이가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너 스스로 한번 해봐 라는 말을 자주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신체에 안전을 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돌아다니는 빨간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신체적인 손상이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울 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막 밥 먹이고 뭐하고 말 안 듣고 그런 거는 두 번째고, 다치면 백날 잘해줘도 어디 다치면 그렇게 뭐라 한다고 눈치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돌봄의 가장 기본은 신체적으로 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적으로 놀게 하는 거고 이제 대립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자유롭게 놀게 하고 활동적으로 하고 막 뭐 이거는 하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러면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딜레마예요. 우리도 그거는 돌봄의 경력이 20, 30년 돼도 이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하지만 그래도 다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애들은 아주 큰 상처만 아니면 놀다가 다쳐요. 근데 그 사실을 충분히 부모님한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그거를 막 숨겨가지고 자기 있을 때 안 다쳤다, 내가 볼 때는 안 다쳤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돌볼 때 안 다친 것까지 막 선생님 찾아서 여기가 언제 다쳤대요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돌보는 사이에 등하원 할 때 아니면 잠깐 돌볼 때 다쳤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 그대로. 그걸 숨기거나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뭐 너 왜 다쳤냐, 너가 다쳤다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달성 절절한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뛰고 싶은 초등 1, 2학년 때 그냥 앉아서 책만 읽어라, 블럭만 맞춰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나이에 활동적인 특성이 있어요. 발달 단계. 그거를 적절하게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5분만 더 하시고 쉴게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부분 종일 돌봄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뭐 다치지 않게 하려고 뭐 좀 선생님들 편하게 보려고 딱 이렇게 앉아서만 놀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당연히 아이들은 항상 뛰어야 되고 항상 놀아야 되는 아이들이라, 그리고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거와 어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원에 10시까지 보내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 생각은 그죠. 너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 초등학교 아이를 10시까지 학원에 보내는 게 이 아이한테는 이익일까요?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죠.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학원에 10시까지 있는다는 거는 이 아이한테 이익이에요? 부모한테 이익이에요? 부모한테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이 어떤 상황을 이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지시할 때, 아니면 뭐 권할 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아이의 이익의 최선의 이익이냐라고 항상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 아이가 이제 속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머님이 학교 가기 전에 꼭 밥을 먹여야 돼. 이 아이를 등하원할 때. 등원할 때 이 아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이가 막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은 이제 먹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도 또 먹여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아침을. 그래서 속이 안 좋은 아이한테 억지로 막 먹여요. 먹여야 돼. 막 너 먹어야 돼. 막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돼. 그러면 이게 이 아이한테 최선의 이익인지 선생님들이 그냥 좀 편하게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먹였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익인지를 항상 평가해야 돼. 이 아이한테 이익은 속이 안 좋을 때는 안 먹이는 게 이익이에요. 그죠? 그냥 한 끼 안 먹어도 이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먹여. 그러면 그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압박감을 느끼고 신체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먹이면. 그래서 이 어떤 선생님들 돌봄 활동을 할 때 이 아이한테 최선의 이익인지 그냥 선생님들이 이익인지를 항상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최우선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거고 가족 구성원을 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나 또 양육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선생님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반응을 해주시고 그게 필요하다. 선생님들 판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아이를 돌보는 거는 이 모든 가족을 돌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아. 잠깐만요. 몇 분이에요? 47분? 그러면 3분만 더 하고 50분에 쉬어드릴게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의 이제 아동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번 강의는 할 건데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건가 그 이제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직도 그런 어른은 엄격하고 옳은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아이들의 인권이나 그런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란 거 만들었어요. 모든 전 세계 198개국이 다 다르잖아요. 국가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보는 얘들 빨리 키워서 막 물건을 생산하고 농사도 짓게 하는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는 6살, 7살 때부터 노동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나라도 있어.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기준은 좀 지켜주자라고 한 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는 4개의 기본 원칙과 4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그 나라의 수준이 아이를 대하는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렇게까지 아이를 대하는 걸 보면 그 나라의 그런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아이일 때가 있었죠. 근데 선생님들이 성장하면서 아이일 때와 지금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아이들의 권리나 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지금은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바로 그런 이제 신고가 돼요. 교육청에 신고가 돼서 선생님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언행을 되게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뭐 이런 욕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고 차별적인 발언. 얘는 너 뭐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동과 언어적인 게 다 어떤 일정한 기준 그런 거 마련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일 때 어른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쩔 때 상처받았고 어쩔 때 힘들었는지를 한번 이제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 어른이 됐어.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이 아이한테 똑같이 할 건지 그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에요. 세바시에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졸리시니까 한번 보시게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얘가 배밀이를 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또 얘가 첫 이빨이 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양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끈해 갖고 아니 무슨 제가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 왜 화를 냈지? 안녕하세요. 윤혜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 기를 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기른다는 건 장난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그때 주말 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야 집에 왔는데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고 집에 도착하면 파김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둘이었는데 어린 놈은 제 다리에 엉겨 붙고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옷 벗고 씻고 짐 정리하는 동안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잘조잘조잘조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때로는 "있잖아. 엄마 정리 좀 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별로 좋은 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하고 같은 학급의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엄마 되게 속상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속상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날 저희 큰아이가 학급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사소한 일로 굉장히 크게 야단을 맞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 아이는 찔찔 울면서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엄마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삐죽삐죽 하더니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인제 선생님한테도 화가 많이 났지만 10 살짜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바보야.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앙 하고 울더니 "엄마 너무 바쁘잖아." 그러면서 "엄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두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최선을 다한답시고 일을 한 거였는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일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최선이 아이한테는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 쪼로록 쪼로록 나 가지고 근데 쪼끔은 마음이 편한 것 같은 얼굴로 인제 애가 자고 있어요.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 아이한테도 최선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인제 아동복지와 관련된 일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제가 일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제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 아이들한테 최선일까? 이거 항상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뭐 비근한 예로 하루에 한 5개쯤 학원을 다니는데 아이가 피곤해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게 아이도 행복한 최선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하는 말은 아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똑같이 모든 아동 정책이나 모든 아동 서비스에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특별히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잘 지켜져야 되는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한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이 자기 친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전히 부모를 떠나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디서 자라고 싶으세요? 어떻게 자라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부모님이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떻게 자라야 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부모의 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는, 어쩌면 정말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자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입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친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다른 형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500명가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친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 3,9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여러 가지 대안적 보호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입양입니다.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입양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친부모에게서 자랄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입양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아마 동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에 조사를 했더니 입양 부모님들이 가장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다니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보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면 애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거나 또는 친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입양하는 친자녀 같이 기르지는 못할 걸 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입양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에도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내가 입양 부모로서 받을 편견도 있지만 또 내가 입양해 오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까지 입양아라는 굴레 때문에 사회의 편견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괴로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닌데 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학기를 지나는 딸이 육아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친정어머님이 한 1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오매불망 그리던 이제 제 아이가 제 품으로 돌아왔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학과에 이 아이를 등록을 해야 앞으로 이제 신체 검사도 받고 유치원도 가고 그럴 거니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근데 그 물음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얘가 배밀이를 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또 얘가 첫 이빨이 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안 키웠잖아요, 1년간.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양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끈해 갖고 아니 무슨 제가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놀라셨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 왜 화를 냈지? 나 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를 제가 안 키웠으니까 죄책감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입양아라고 생각하면 우리 딸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져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입양보다는 출산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출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20대 후반에 가난한 유학생인데 무슨 입양까지 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양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우,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라든가, 애가 없나 봐. 라든가, 또는, 이제 애들이 다 키워서 적적하신가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입양하신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이분들은 그리 특별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꼭 애가 없어야만 입양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바깥에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꺼이 품을 내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입양 부모들의 입양 사연을 적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내가 너를 입양한 이유는 다시 한번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었고 네가 사랑과 확신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해서란다.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달려와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입양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배웠더니 큰아이를 낳으셨고요. 둘째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큰아이보다도 둘째 아이를 입양할 때 더 많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둘째 아이가 들어올 때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매우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입양한 아이가 자기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럼 나 부모님이 두 세트야? 생일 선물 두 세트 받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 생일 선물을 두 세트 받을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마 입양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대함과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편견이 별로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입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가끔 미디어도 이렇게 입양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서 입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드라마 작가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쓰실 때 입양을 소재로 하신다면 내가 만약 입양 부모거나 또는 내가 만약 입양하라면 내 드라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입양을 하신 부모님 또는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했을 때 아이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또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입양 사실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을까?' 또는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외로운 사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조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은 물론이고 입양을 돕는 현장의 여러 입양 기관들은 입양 부모님 또는 입양 예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켜 드리고 또 다양한 정보도 드리면서 계속해서 입양 전과 입양한 후에 계속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 생활이 충분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입양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입양인 부모님들이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에서는 서로 입양한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들 기르는 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 무슨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를 나누시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 예년에 이맘때쯤에는 입양 가족의 날 그래서 굉장히 큰 잔치도 하곤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혹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한 아이의 뿌리이고 또 날개가 되어 줄 수 있는 품이 좀 있기는 있는데.'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입양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은 부모가 다른 아이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입양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은 입양을 하기 전과 입양을 한 후로 나뉜다. 입양을 한 후에 세상이 다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사랑을 주니 아이들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사랑을 돌려주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겠고요. 만약 그러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의 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요는 아동 최선의 이익, 최상의 이익이라고도 하고 최선의 이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뭔지를 이제 입양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익이 최선의, 내가 보는, 부모의 보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하고 아이들 당사자의 관점은 다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아이들을 대하는 게 그 국가의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준다에 이어서 이제 어른은 어린이의 환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어른들이 담아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행동, 눈빛, 태도가,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특히 영유아기 때는 더 그러겠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자아가 생겨서 자기 판단이나 자기 자존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 영유아기 때는 부모나 어른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자기의 존재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계속 혼만 내거나 계속 야단만 맞은 아이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유아기, 아동기에 이 어른들의 태도나 행동이 얼마나 이 아이의 일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 세심한 말이나 눈빛, 행동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른들은 그래요. 나는 말 함부로 안 해. 그렇지만 아이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빛 하나에도, 태도 하나에도 내가 존중받는지 그런 걸 다 알아요. 사랑받는지를. 그래 생각보다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늘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자기 권리나 뭐 그런 인권이 침해됐을 때는 당연히 본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그대로 함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이제 아까 그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이나 침해가 있을 때 모든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동권리보장원이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5,000명 정도가 원가정이 파괴됐어. 이혼을 하든지 부모가 어디를 사라져 버렸든지, 그래서 이제 뭐 학대를 해서 분리됐든지. 근데 그 아이들이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 최선의 이익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이제 때렸어요. 혼냈어. 때렸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분리 조치가 돼요. 지금은 학대 신고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학대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보호기관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뭘까요? 이 부모가 옛날처럼 자기를 안 때리면 자기를 키워줬으면 하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몰래 탈출한 아이들도 있어요. 보호기관에서. 자기 집에 간다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성인, 좀 이제 아니까 청소년기나 되겠죠. 근데 영유아기나 초등 저학년만 돼도 이 보호기관에 격리가 되면 이제 뭐 격리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보호기관에 이렇게 양육하게 되면 여기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집에 가고 싶은데 그 부모가 혼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분리돼서 낯선 선생님들하고 낯선 생활보호사하고 복지사하고 생활하는 게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일까? 아니면 이 부모를 적절한 교육,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지를 관찰한 후에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 위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온 가정으로 보내는 게 맞을지 그거는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한 달은 좋아요. 이제 보호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면 이 보호기관에서 엄청 잘해주거든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되게 잘 된 게 이런 아동보호시설 있잖아요. 기부 후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치킨을 일주일에 하나 먹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는 매일 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자나 치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동보호기관이 되게 아이들이 예전처럼 이제 옛날 고아원이라고 또 했잖아요. 그런 데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막 대우를 못 받을까? 지금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훨씬 온 가정보다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막 옷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처음에는 집에 안 간다고 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때리고 혼냈지만 그래도 본인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착이 간 사람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보호기관에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다시 양육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서 못 보내겠다 하면 6개월 1년도 안 보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아이가 그러니까 물론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겠지만 진짜 안 가고 싶은 아이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온 가정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도 이제 이 부모가 준비가 안 되고 다시 재발 위험이 높다는 판단은 누가 해요? 이제 제3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지금은 엄청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애를 분리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있다는 연락 막 급하게 하면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만 답을 주고 그런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의도 많이 해요. 막 공무원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3자라는 거. 그래서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고려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충분히 자기 성찰이나 재발 위험이 없도록 교육한 후에 온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최선의 이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이지만 이 아이들도 생각과 의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근하다는 표현은 우리는 아이들한테 막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서 딱 처음 만남에 반말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처음 만남에 존댓말을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리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길 가다가 어른들한테 저기요 뭐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저기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가?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청소년기만 지나도 이제 어른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아동기에는 유독 그렇게 반말을 해요. 근데 왜 반말을 하세요? 언제 만났다고 반말하세요? 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리니까 친근하니까 귀여우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도 하나의 독립체로 생각하면 그렇게 반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근하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반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반말을 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애착이 형성되면 내가 선생님이 좀 너한테 좀 편하게 말해도 될까라고 동의를 구하고 그게 얘가 yes, no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존중해서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라는 그 절차,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할 때 항상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요. 의견을. 밥을 먹으러 갈 때, 뭐를 살 때 아이한테 한 번이라도 먼저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대로 하지 않을지언정 그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나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항상 생략한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너한테 내가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안 돼요. 아직 뭐 왜 반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존댓말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너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그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귀여워서 볼 꼬집어 보고 또 막 이제 예쁘다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근데 그거 낯선 어른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너무 멋지게 생겼어, 어른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어머, 이쁘네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볼 만지고 신체 접촉할 수 있어요? 범죄잖아요. 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유독 그런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나 그런 거, 언어적인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들도 낯선 사람이 자기한테 신체를 만지거나 귀엽다, 예쁘다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막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만지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그 거부 반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항상 선생님들이 어른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나보다 힘이 이제 약해서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언행을 한다는 거는, 어른한테 내가 이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그 기준점은 똑같이 두고 할 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른한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칭찬은 어린이도 춤추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구체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칭찬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한테 성차별적인 그런 칭찬, 아니면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칭찬은 안 하니만 못하다. 두 가지. 그러니까 칭찬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렸어. 저 그림을 잘 그리네. 진짜 너 멋진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점에 칭찬을 할지, 여러 가지 색깔을 쓰니까 그림이 화려하니 정말 멋지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른이 그 아이가 홍어를 막 잘 먹더래요. 홍어를. 근데 아이들은 홍어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한테 너는 다른 애들은 안 먹는데 홍어도 잘 먹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칭찬했어. 그 아이가 하나만 먹고 싶었는데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가지고 되게 고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뭐 보육기관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예를 들어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정말 예뻐. 그래서 선생님이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더니 너무 예쁘다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365 분홍 원피스만 입고 싶어해요. 엄마한테 계속 분홍 원피스만 입어달라. 매일 싸우죠, 엄마한테. 매일 입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외향적인 거, 그 다음에 성적인 차별 그런 거, 그리고 두리뭉실한 칭찬은 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편견과 차별에 들어가는 칭찬은 오히려 아이한테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존중하겠죠.
그러니까 말투 자체도 선생님들이 존중해주는 언어로 하면 그 아이도 선생님한테 존중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다른 친구한테도 또 존중하는 언어로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 양육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존중해주고 존댓말을 쓰고 그러면 이 아이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해요. 친구한테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 이거 해도 돼? 라고 먼저 동의를 구하고 하는데 항상 아이이기 때문에 이거 해. 너는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을 때 똑같이 해요. 밖에서 아이들이. 이거 옆에 친구 가방에 달린 고리가 되게 예뻐. 이거 딱 만져.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만지면서 이제 뜯어. 그러면서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이거 나 줄래? 막 그러면서 그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뭐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이제 똑같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양육자 특히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러니까 정답을 원하는 질문을 날카롭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그 아이의 그런 뭐 일과나 그런 정보를 캐기 위한 질문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궁금해서 그 아이의 일상이 궁금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할 때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아이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런 날카로운 질문이나 그런 거는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의 주체가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대화를 이끌고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동의를 구하고 공감해주고 추가 질문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구나라고 그 정도로 반응을 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숙제는 뭐가 있어?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씻고 어떻게 하고 막 계속 대화 주체를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아이한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선생님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학교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돌봄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그런 것들 대화를 선생님들이 그런 뭔가 이제 정보를 캐거나 어떤 걸 물어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게 공감해주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 대화 주체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조그만한 그런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를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무거운 짐을 좀 도움 받아야 하는데 남자니까 너가 한번 도와줘. 또 여자아이가 도와주려고 하면 너는 여자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성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일상에서 되게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또 이걸 인식하고 조심해야겠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우리는 되게 이제 성적인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 지금 아이들한테 똑같이 한다는 게 이 지금 아이들 관점에서 이렇게 그 성적인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안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적인 그런 직업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성적인 차별 발언을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 고정관념이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치마를 7살인데 입고 싶다고 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치마를 입고 싶다고 선생님 오늘 친구가 분홍색 치마를 입고 왔는데 너무 멋져요. 나도 하나 입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남자가 무슨 치마를 입냐 그러면서 다 놀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7살까지 자기가 느끼고 안 입을 때까지 그냥 치마를 입혔어요. 머리를 긴다고 하니까 머리도 길어서 따주기도 하고 그렇게 남자아이인데 7살까지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동성 연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남자인데 남자애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이렇게 같은 남자가 같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같은 여자가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엄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데 다른 부모 같으면 막 되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가치나 그런 걸 설명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지.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성적인 편견이나 그런 차별이 없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다양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차별 없이 그런 뭐 다양한 그런 삶을 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그런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없이.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우리 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어떤 뭐 이제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다양한 사회의 그 소수 그런 그룹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깨트려야지 출산율이나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나 우리가 지금 다문화 아이가 광주만 해도 6% 7%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아동의 6% 7%면 우리가 8,000명이 태어난다고 하면은 500, 600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거의 이제 앞으로는 10% 정도 될 수 있어. 9명에 1명은 다문화 가정 아이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차별이나 편견을 갖고 함께 성장한다는 게 함께 커간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그런 집안이나 배경이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차이를 느끼고 어떤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다문화 가정 아이야. 같이 집에 와서 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해요. 아이한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말도 좀 느리고 이제 엄마도 또 베트남 사람이고 그래서 굳이 얘 친구가 얘밖에 없어라고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아이한테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견이나 차별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사회에 어떤 문제 행동이나 그런 걸 일으키면 누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다 책임지고 감당하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커야 되는데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나 편견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칭찬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떤 게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밥을 먹었을 때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걸 가지고 칭찬을 했을 때도 골고루 끝까지 다 먹으니까 너무 튼튼해지겠다, 건강해지겠다, 훨씬 힘이 세지겠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운 거죠. 구체적인 그런 장점이나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다는 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막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녀를 키우시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대입해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지금 이제 경험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긍정훈육 119에서 말했지만 이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뭐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가정 환경이 어쨌다는 그런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을 전혀 버리고 이 아이를 하나의 중요한 존재,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면 사실은 돌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어떻게 훈육해야 된다,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강의를 했지만 그 내용의 기본은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생각한다. 그거 하나만, 그 원칙만 하나만 알아도 함부로 하진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 아이의 의견이나 그런 걸 경청하면 사실은 돌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어떤 틀에 갖추고 끌어내고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 힘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그 문제 행동하는 원인들을 관찰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스스로 좀 공부하셔가지고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아니면 양육자가 문제면 양육자나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단순히 이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혼내서 어떤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또 힘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됐다는 것도 선생님들이 항상 돌봄 종사자로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이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아동 권리나 학대나 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혹시 말해도 돼요? 그 돌봄하면서 그 이제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이제 당연해요. 성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제 이런 걸 자랑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그 시기에 맞는 성교육 자료를 좀 보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아이를 내가 돌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 못하겠으면 내가 안 한다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피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또 항상 어려움은 있어요. 어떤 아이가 100% 다 완벽하게 내가 돌보기에 편한 아이, 좋은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좀 괜찮으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들고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모든 아이한테 다 있거든요. 어쨌든 애가 순하면 뭐 부모님 까탈스럽다든지 그렇게 어려운 경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아까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취약계층 아이들의 돌봄이나 그런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내가 이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웹 그런 콘텐츠도 되게 많고 교육 자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동의 그런 권리나 그런 거 어떻게 내가 존중해야 될지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에서 내가 권리침해 당했을 경우는 또 그런 상담 이제 그런 권익보호나 그런 데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성장기에 성교육이나 그런 이제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좀 고민이 될 때는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 자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돌봄 역할을 하실 때 당연히 과정 힘드신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도 만나게 되고 문제 이제 그런 점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힘들어하거나 내가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막 애 보느니 뭐 하겠다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 손길이 감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 내 손길 하나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꼭 잊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